이 시장이 개인 주도 장세에서 기관 주도 장세로 와서 빠르게 변환했더니 이제는 국가 간 경쟁으로 국가 주도 장세로 변하는 그런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각 주정부가 주 단위에서도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히 시작되고 있어서 지금 이미 14개 주에서 이 법안을 발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교수님. 비트코인이 좋을까요? 리플이 좋을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을 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금이 좋을까요? 시청자분들은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맞아요. 1부 홍익희 전 세종대학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왕성한 또 이제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신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신간을 쓰셨거든요. 잠깐 소개부터 좀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 책입니다. 제목은 모든 돈의 미래 비트코인이라는 책인데요. 자, 교수님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이제 강의를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먼저 처음에 드릴게요. 비트코인 왜 이렇게 다시 사상 최고가를 도전하고 있는 건지, 이게 트럼프 정부의 정책 효과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자, 무엇을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이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우선 가장 중요한 배경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환경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첫째,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간 이 시장을 끌어왔던 게 개인들인데 이제 기관 주도 장세로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비트코인 전략자산화가 이제는 국가 간 경쟁으로 치닫을 것처럼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시중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비트코인에 내놓으려고 판매 물량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간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적은 미국의 규제였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는 친암호화폐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부뿐만 바뀐 게 아니라 입법부도 바뀌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이 미국 상원과 하원의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들이 과반수가 넘은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부나 입법부가 바뀐 그 근저에는 미국 국민들이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2023년 통계에 보면은 국민의 한 22%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꼴인데 이게 유권자 비중으로 보면 3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표심을 읽지 못하면은 대선이건 총선이건 당선되기 힘든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트럼프가 중요한 강요들 자리에 대부분 친암호화폐 인사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가 2024년 4월 달에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한 국민들의 비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바꾼 게 트럼프가 바꾼 게 아니고 이제는 비트코인 생태계가 튼튼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는 정치가들이 투자자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세상이 돼서 앞으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렇게 생태계의 투자자 여러분들의 힘이 바로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곧 표가 된 상황이네요, 지금은. 맞습니다. 한국도 유권자의 3분의 1 정도 투자했을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아마 더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 한 1,500만 명 정도가 투자자로 밝혀졌는데, 근데 거기에는 중복 집계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전체 그 암호화폐 구자를 갖고 있는 게 한 1,500만 개 정도 나왔더라고요.
선진국에서 뭔가 유권자들의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비중으로 가상자산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치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맞습니다. 이런 특히 말씀이시네요. 미국이 그래요. 미국의 거래량도 굉장히 폭증하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네. 자, 그리고 다음이 또 개인 주도 장세에서 기관 주도 장세로 옮겨갔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간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어왔던 건 개인들이에요. 기관들이 이 시장에 왜 못 들어왔냐? 크게 세금 문제, 회계 문제, 수탁 문제가 걸립니다. 암호화폐를 사더라도 이걸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이걸 보관을 어디다 하지 등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일거에 해결해 준 게 지난해 초에 나온 비트코인 현물 ETF예요. 그래서 비로소 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기관들이 투자할 적에는 그들이 지키는 2대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거시경제 흐름에 맞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시경제 흐름이 나쁘면 일단 딱 스톱을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견조하게 진행이 되면 이제 그때 다시 투자를 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정부 정책에 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간 미국 정부가 반암호화폐적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들이 위험 리스크를 무릅쓰고 들어올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이제는 정부 정책이 친암호화폐 쪽으로 바뀌면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지난해 초에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을 때 기관 투자자가 944개사가 1분기에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많아 보이지만 이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는 SEC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진 한마디로 1억 달러 이상의 자산 운용 기관 투자자 수가 7천 개도 넘어요. 그래서 한 13% 정도가 이제 입지를 시작한 건데 특히 하반기 들어와서 그들의 거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채널리시스라는 보고서에서 어떤 걸 밝혔냐면 북미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의 약 70% 정도가 건당 거래 금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투자로 보기 힘들고 기관 자금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관 주도가 한 70% 이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기관이 이미 이렇게 7천 개 이상이 1억 달러 이상이면 어림잡아도 최소한 7천억 달러 이상이라는 건데 뭐 한 1조 달러 이렇게 현재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 지금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특히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를 포함한 이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ETF를 판 자금으로 비트코인 현물을 지금 사들이고 있거든요. 한 7천 개 되는 기관 투자자 중에서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는 건 한 1,200여 개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입지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비중을 자사 투자 포트폴리오의 한 1%부터 시작하는데 이거를 점차 끌어올려서 한 3%, 많은 데는 한 5%까지 끌어올릴 거라는 이런 기대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형 금융기관들은 아직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대형 투자기관들이 들어올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또 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동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해됐습니다. 저는 기관이 이미 비트코인을 샀다는 말씀이신가 하고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블랙락부터 이렇게 기관들이 현물 ETF를 만들면서 개인들이 투자하는 것만큼 비트코인 현물을 보유하게 됐는데 맞습니다. 잠재적으로 1억 달러 이상 운용하고 있는 큰 손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의 포텐셜이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군요. 지금 한 1,200개 정도 들어왔으니까 이제 한 15% 정도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가 더 커지고 가격 상승 요인이 더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이제
국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 암호화폐 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그 내셔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등장을 해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여러분들은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 뒤를 이어서 등단한 그 루미스 상원의원이 그 전략자산 비축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정부 단위의 전략자산 비축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가 주 단위에서도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히 시작되고 있어서 예. 지금 이미 14개 주에서 이 법안을 발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브릭스 정상회의가 10월 22일서부터 24일까지 러시아 카자안에서 열렸는데 그때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브릭스 회원국 간에는 우리가 가능하면 달러를 쓰지 말고 자국 통화로 교역을 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자국 통으로 무역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브라질하고 중국하고 교역을 하면은 브라질의 헤아라는 변동성도 크고 인플레이션이 커요. 그러니까는 무역업자들이 다 위안화를 선호합니다. 네. 그런데 이 위안화가 시중에 별로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달러 같은 경우는 미국이 무역 적자국이기 때문에 무역 거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외로 공급이 됩니다. 달러가. 그런데 중국은 무역 흑자국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면 오히려 해외에 있던 위안화가 빨려 들어와요. 중국 내로. 그러다 보니까 브릭스 회원국들이 달러를 안 쓰고 자국 통화를 쓰고 싶어도 위안화가 시중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이번에 오갔냐면 우리가 자국 통화를 그대로 쓰되 무역할 때만은 무역 통화를 만들어서 쓰자라고 브릭스 유닛이라고 그래서 40%를 근본위로 하고 60%를 브릭스 통화 바스켓을 담보로 한 실물화폐를 만드는 거를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급한 대로 그들이 어떤 결의를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무역을 하자라고 비트코인 교육 촉진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브릭스가 비트코인 매집에 같이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럼 브릭스와 미국 간에 어떤 비트코인 매집 경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재빠르게 태도 전환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도 자본 유출을 금하기 위해서 그간 채굴이나 암호화폐 사업을 다 금지시켰어요. 근데 요번에 회의 끝나고 11월 1일자로 채굴을 합법화시키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다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금 금지시킨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채굴이나 밀거래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채굴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 네. 그만큼 중국 내에서도 이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포브스가 지난 연말에 올해 예측을 하면서 어떤 걸 예측했냐면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게 되면 올해에는 브릭스나 G7 국가에서도 이걸 비축하려는 국가가 나올 거다라는 걸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는 이 시장이 개인 주도 장세에서 기관 주도 장세로 와서 빠르게 변화했더니 이제는 국가 간 경쟁으로 국가 주도 장세로 변하는 그런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예 경제 안보에도 핵심 주제가 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제가 브릭스 정상회의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 이 회의에서 크립토 무역을 축전하기로 협의한 다음에 푸틴이 회의가 끝나고 뭐를 발표했냐면 브릭스가 암호화폐를 공식 투자 대상으로 채택했다는 점을 밝혔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게 이미 러시아는 빠르게 자세 전환을 했는데 중국이 어떻게 나올 건지가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또 네. 하나
지난해 11월 말에 트럼프가 다급하게 본인의 SNS에다 뭐를 올렸냐면 네. 앞으로 달러에 대항하려 들거나 달러 이외의 통화를 무역에 쓰려는 나라들은 100% 관세를 때리겠다고 네.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을 잊어버릴 거라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 페트로달러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이 JP 모건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전 세계 원유 거래의 5분의 1이 달러 외의 통화로 거래됐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 얘기는 이미 20% 정도는 거의 위안화로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시다시피 중국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고 이 사우디와 그 아랍 제국들한테 이미 원유 수입을 위안화로 거래하자고 제의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중국에 수출하는 원유는 위안화를 받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과거 1971년 닉슨 쇼크가 일어나면서 달러하고 금하고의 고리가 끊어지고 달러가 한 2, 3년간 국제외환시장이 아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네. 기축통화의 지위를 상실했을 적에 그 당시 키신저 외무장관이 사우디 국왕을 비밀리에 찾아가지고 앞으로 석유를 달러로만 팔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 나라와 당신의 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맺은 협정이 50년 만기 양국 간 군사경제 협정이에요. 아, 50년 만기예요? 예. 이게 지난해 6월 달에 50년이 끝났습니다. 그러네요. 그때 예. 미국이 이거를 연장하자고 했을 때 사우디가 거부했어요. 네. 이게 바로 페트로달러 협정이에요. 근데 이름은 군사경제 협정이지만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는 석유를 달러로만 판매하는 의무에서는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이미 페트로달러의 균열이 시작되고 미국이 신경을 이제 바짝 쓰게 되면서 트럼프가 이제 그런 SNS를 날리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지만 중국이 사실상 세계 비트코인의 55%를 채굴하고 있고 나머지 40%를 미국이 즉 지금은 중국과 미국 양대국이 비트코인 채굴의 95%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예를 보면 이런 겁니다. 중국은 2021년 5월에 비트코인을 통한 자본 유출이 심하다고 판단이 돼서 채굴이나 암호화폐를 다 금지시켰어요. 그때 중국의 채굴업자들은 다 일시 중지를 해서 채굴이 0%로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다시 채굴하기 시작해서 그해 말에 한 21% 채굴을 했는데 현재는 한 55% 정도 되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게 이제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지금 시중 비트코인 유동성이 굉장히 말라가고 있어요. 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년 반 전만 하더라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338만 개였습니다. 그런데 2년 반 사이에 자그마치 108만 개가 줄어들어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 청색선은 지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1월 현재는 230만 개뿐이 없어요. 한 3분의 1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속도로 지금 앞으로 계속되면은 즉 한마디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개인 지갑으로 다 퇴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제는 공급이 이제 잘못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유동성이 말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그 반감기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반감기도. 예. 그렇군요. 반감기로 그러니까 예. 비트코인을 지금 산 사람들은 대부분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거래소에서 빼서 개인 지갑에 이제 집어넣어 두는 겁니다. 네, 묵혀두는 거네요. 어떤 의미에서 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벌어지는 통화가 있고 인플레이션이 안 벌어지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아지는 통화가 있으면 우선 들어오면은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통화를 먼저 써요. 네. 달러나 이런 걸 먼저 쓰고 비트코인이 한 번 들어오면 이거는 지갑 속으로 퇴장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 유동성이 말라가면서 또 가격 상승을 좀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요즘에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려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답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저희가 앞서서 맨 처음에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게 좀 이 책에 좀 담겨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예. 잠깐 책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자의 또 말씀 듣는 게 귀하거든요. 그렇죠. 예, 쑥스럽지만 이 책은 제가 비트코인 확신범들을 양산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확신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직은 잘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통화의 역사적 흐름을 쭉 쫓아가면서 과거에는 기축 통화들이 어떻게 해서 붕괴됐는지 그 패턴들을 한번 쭉 쫓아가 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경제학자들이 왜 하나같이 세계 배를 염원했는지 그들의 그 생각들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태어난 시대적 배경이나 금융 자본주의의 어떤 내재적 모순을 들여다보면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는 뭐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오르는지 그리고 앞으로 통화의 미래는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은 어떤 통화를 그들이 택하게 될 건지 그다음에 현대의 도도한 3대 흐름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쭉 읽어가다 보면 그간 들었던 어떤 의문점이나 이런 게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특징이 이거 어렵게 쓰지 않고 아주 쉽게 썼습니다. 네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예, 이거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만 해도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책 한 번은 읽고 투자에 나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근데 앞에서 말씀하실 때 제가 약간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나 미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헤게머니이지 않습니까? 페트로달러의 균열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비트코인으로 뭔가 거래를 하는 정도로 비트코인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이 또한 달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이 궁극적으로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거나 더 활성화하는 것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우선 과거에 비트코인은 달러를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싹을 자르려고 했는데 이게 싹이 자르고 싶다고 잘라지는 싹이 그렇죠. 아니에요.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 돌아가는 걸 보니까 달러하고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막 커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간은 달러의 위협적인 존재만으로 봤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담보로 미국 국채를 사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미국 국채 시장이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네. 특히 장기 국채 같은 거는 그동안 큰 손이었던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 대신에 금을 담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도 지지난해 같은 경우는 채권 발행 비중의 85%가 단기 국채였습니다. 예. 즉 한마디로 1개월, 3개월, 6개월을 찍어내서 미국 살림을 이끌어왔는데 한마디로 미국까지 큰 나라가 급전을 돌려서 그 미국 생활을 이끈 거예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미국 국채를 사면서 오히려 암호화폐의 어떤 달러에 대한 순기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앞으로 달러와 연동한 스테이블이 커지면은 달러도 같이 그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미국 국채 수요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요소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없앤다고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까 이건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이거를 가능한 달러에 유리하게 활용해보자라는 측면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결국은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준비되어 있는 자료가 워낙 많지만 네.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주제를 좀 먼저 질문을 드리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뭐 예전에 공약대로 또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시행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보다 더 큰 주목을 받았던 게 오피셜 트럼프라는 그 밈코인을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역시나 이제 트럼프가 직접 뭐 발행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순식간에 불어났었는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걸까요? 한마디로 트럼프는 잘 아시겠지만은 장사꾼입니다. 예. 그러니까 장사꾼의 어떤 마인드를 항상 장착하고 국정 운영에도 이제 그걸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장사꾼의 속성으로 개인적인 이익도 취하면서 네. 암호화폐의 진심인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이러니하지만은 가족 산업과 국정 운영이 지금 하나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가족들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디파이 즉 탈중앙 금융 회사의 홍보 대사로 그 아들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초상권을 쓸 수 있게 하는 대신에 그 회사 수익의 75%를 받기로 했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게 충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문제가 될 그렇죠. 텐데 일단 트럼프는 대통령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 한 건데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민코인 발행도 대통령 되기 이틀 전에 이게 발행한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트럼프 SNS를 갖고 있는 트럼프 미디어라는 기업도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 추진하는 등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사업을 지금 시작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본인이 암호화폐에 친화적이라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한편 또 그걸 통해서 엄청난 그 수익을 챙기려는 이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걸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참 다른 나라라는 생각이 네. 또 들어요. 네. 국정 운영이 가족 사업으로 또 연결이 되고 있다. 그러게요. 예. 그리고 최근에 또 리플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준비해주신 자료의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어서 여쭤보는데요. 리플은 사실 제가 2017년도에 비트코인 보고서를 증권사에서 썼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때 6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참 오늘 감회가 새롭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당시에. 네, 보고서에 써 있던 가격이 그 가격이에요. 제가 이제 비슷한 교수님과 비슷한 의견을 많이 얘기하고 다녔었는데 그때 약간 공감을 하기 어려웠던 거는 리플이 스위프트 은행을 대체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과연 금융기관들이 여기 들어갈 것이냐라고 생각해서 국내에서 그런 말도 했습니다. 리플 또속냐 그래서 리또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맞습니다. 리플이 올랐다 내렸다 했는데 정고점을 경신하고 3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500%가 급등했단 말이죠. 맞아요. 왜 그런 걸까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세상이 바뀌어 가는 데 대한 기대감이 지금 팽배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리플이 처음 났을 때 리플이 이거 비트코인 다음에 두 번째로 개발된 암호화폐인데 이더리움보다도 더 빨리 개발된 그렇죠. 거죠. 근데 리플은 탄생 목적 자체가 은행의 송금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고 탄생한 이건 중앙화폐예요. 탈중앙화가 그렇죠. 아니라. 그런데 이게 확실히 스위프트 시스템보다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한마디로 스위프트 시스템은 여러 중개 은행을 거치면서 수수료가 먼저 터무니없이 비싸고 그다음에 송금 기일도 최소한 2일 내지 3일 걸리고 그런데 리플을 쓰면은 한 3초 내에 즉시 상대방이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수수료도 엄청 싸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신기술을 갖고 있는 게 송금 시장을 장악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그게 현실 세계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을 주도하는 게 그들이 스위프트 시스템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쓰는 거고 또 하나는 달러 패권이 아니더라도 미국이 지금 스위프트 시스템을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간 몇십 년 동안의 노하우를 통해서 이 시스템의 어떤 메시징 시스템에서 블랙리스트에 돼 있는 테러 자금, 불법 자금, 마약 자금 같은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이러한 도구화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리플이 빠르고 좋은 건 알겠는데 미국의 보안이 먼저니까 만약 디지털로 바뀌게 됐을 적에 그럼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지금 고심하면서 기업들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면서 리플 같은 게 송금 시장을 장악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어떻게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지 그다음에 리플한테도 너희들이 송금을 하면서도 스스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하면서 지금 시간을 버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최근에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바뀌니까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는 대형 은행들이 리플 같은 걸 많이 쓸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리플 가격을 크게 튀올리고 있는데 그런 관련해서 리플에 지금 8가지 호재가 같이 작용하고 있어요. 네. 호재가 8개나 돼요? 네.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우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중에 지금 출시된 게 한 5,300만 불어치가 되는데 이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순위는 매일 1억 달러 이상이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는 벌써 4위로 치솟았어요. 네. 그만큼 시장에서는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반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리플 네트워크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리플의 장점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전송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거의 안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트럼프 신정부 들어서면서 그간 리플이 시달렸던 소송이 종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소송이 종료된 후에는 리플이라는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 또한 있고 그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올라가면은 그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이 쫓아가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데 알트코인 시즌이 다시 한번 오면은 리플이 그때는 더 뛸 거다라는 기대감이 또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대형 은행들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그렇게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한 40개국의 엄청난 금융기관들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대형 은행들의 움직임은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또 보는 거죠. 네. 그다음엔 리플이 관련된 ETF의 출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뛰었듯이 리플도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CBDC 시대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도래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브릭스가 지금 서방의 통화금융 시스템에서 독립하겠다는 그러한 논지 속에서 이번에 관련 의제들을 많이 협의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브릭스 자체의 국제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방의 스위프트 시스템으로 또 독립하겠다는 요지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결제 시스템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CBDC 기반 결제 시스템이자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이 두 개를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실현이 되면 브릭스가 지금 세계 인구의 50%가 넘어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빠르게 CBDC 시대가 조기에 도래하면은 이미 CBDC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금융기관들이 리플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리플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지금 리플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교수님. 이 지금 교수님께서 쓰신 책의 제목이 모든 돈의 미래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이 좋을까요? 리플이 좋을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을 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금이 좋을까요? 어떤 게 가장 좋아 보이십니까?
우선 하나하나. 제가 좀 교수님을 모시고 이런 좀 저급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좋은 시청자분들은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맞아요. 우선 실물금보다는 디지털금을 지금 선호해요. MZ세대뿐만 아니라 사실 실물금은 전쟁이 나거나 위기가 있을 때 이 금괴에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아, 예. 근데 디지털금은 전자지갑에 넣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그 비트코인이 좋을까 뭐 이런 리플 같은 알트코인이 좋을까 네. 물어보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변동성입니다.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은 먼저 변동성에 노출되는 거를 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주식시장보다도 변동성이 하도 크기 때문에 네. 결국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왔다가 털리고 나가시는 분들이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이 시장을 등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60% 이상 가져가고 이거는 적립식 장기 투자로 가져가고 나머지 40% 중에서 이더리움 한 10%, 그다음에 다른 기타 알트코인에서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기준인 6대4 비중을 맞춰주는 게 좋겠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적립식 장기 투자로 가져가고 이 기타 알트코인은 주식처럼 재미있게 하시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이나 리플이나 어느 게 좋냐보다는 네.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저는 권하고 싶네요. 그럼 적립식 장기 투자의 대상이 되는 코인이 현재로서는 비트코인과 한 이더리움 정도?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 주신 거 잠깐 정리해 보자면 변동성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를 6으로 잡고 나머지 4 정도에서는 어떤 시세 차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트코인을 좀 노려봐도 괜찮겠다. 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금융당국은 지금 이런 세계 흐름과는 글쎄요. 요즘에 뭐 뉴스가 다 정치 얘기만 나와서 뭐 저희가 모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서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그 규제 개선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시각이 2018년 경우에 박상기의 난이라고 이제 보셨을 텐데 이때 중부수가 법무부예요. 법무부는 사실은 범죄를 다루는 수장기관인데 그러니까는 암호화폐 거래소나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사람을 일종의 범죄자 취급을 하는 시각에서 규제 법안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도 폐쇄시켜 버리겠다. 암호화폐 거래하는 사람은 도박죄로 다루겠다라고 검토를 할 정도로 그런데 이런 시각이 아직까지 우리 금융당국에는 사실은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규제 일변도예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 아예 실명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그것도 지침으로 막았었는데 그거를 올해는 지금 풀어주겠다라고 금융위가 발표를 했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개인의 그 ETF 해외 투자를 지금 다 막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뭐 창구 지도로 막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미국이나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그 암호화폐 선진국들의 흐름에 빨리 맞춰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유럽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미카라는 포괄적인 법안이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토대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더 급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금융당국이 지금의 시대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해서 풀어주겠다. 점진적으로 긍정적으로 나가겠다라는 좋은데 결국은 속도의 문제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과거에 한 3년 동안 수입을 금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이 사실은 2007년도에 나왔어요. 저는 해외에 있을 때 무역관의 직원들한테 다 스마트폰을 사주고 했었는데 우리 관료들이 삼성전자의 갤럭시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 3년간 수익 금지를 시켜서 갤럭시는 살렸어요. 제조업은. 그런데
3년 동안 외국의 젊은이들이나 벤처기업들이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할 적에 우리는 그런 게 나와 있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분야가 황무지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살리려고 결국은 소프트웨어 분야를 황무지를 만들었는데 다시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결국 우리 젊은이들이나 벤처기업들이나 이 분야에서 이제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규제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빨리 그들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의 룰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돈의 미래 비트코인의 저자이신 지금 홍익희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이 이제 확실히 좀 다가왔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도 스마트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움직여야 한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홍익희 전 세종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